결혼 9년 차에 현재 초등학교 2학년 7살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저는 재택 프리랜서로 아이들을 제가 챙기면서 집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아이 둘을 또 이제 학교 보내놓고 뭐 유치원 보내놓고 잠깐 그때 일한 다음에 돌아오면 이제 밥 먹이고 막 이제 숙제 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클라이언트 연락 오면 또 받고 이제 또 남편 오고 그러면 이제 집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루 후딱 가죠. 가는 상황이죠. 저는 경기도에서 10년 차 아파트 34평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으로 묶어놓은 돈이 한 1억 2천 정도, 현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는 상태인데 3기 신도시에 당첨이 됐습니다. 신혼 때 오피스텔 매매에서 한번 매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남편도 한번 매도한 적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게 유주택 세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홍성에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이분들 이제 뭐 생애 최초 공급이나 이런 특별 공급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다들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거를 좀 세금을 좀 아껴 보려고 네. 이걸 절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명의를 막 섞어요. 그래서 막 고모 명의로 막 내 집 사고 막 내가 고모 명의로 집을 뭐 거꾸로 막 사주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막 많이들 일어나는데 큰 틀에서는 이게 자기 거는 자기가 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그냥 내고 이게 길게 봤을 때는 훨씬 좋습니다. 이게 항상 부모님이 뭐 집 잠깐 뭐 하나 사겠다. 근데 내가 뭐 지금 세금이 세니까 뭐 네 명의로 잠깐 좀 사자. 뭐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게 나중에 뭔가 또 꼬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실명제 우리나라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남의 이름으로 사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세금을 떠나서 안 하는 게 나중에 더 길게 봤을 땐 좋다. 네. 자, 그 후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와서 6년째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매교 SK뷰 신혼 특공을 또 됐는데 또 부적격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청약은 힘들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말에 창릉. 근데 이게 창릉이면 고민할 만해. 왜냐하면 이제 창릉이 괜찮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잘 됐는데 사실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릉 입주를 기다려야 될지 전세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전 청약이 뭐 입지나 위치가 뭐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전 청약이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막연한 거죠. 이게 나왔던 그 계기 자체가 그때 부동산 너무 뜨거우니까 집 좀 제발 사지 말아라. 좋은 곳에 집 지어드릴 테니까 지금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까지 100% 당첨 자격 유지된다. 다만 중간에 집 안 사야지 돼.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본청약이 한 2025년 예를 들어 1월에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막 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기약 없이 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창릉 입주가 27년 10월이라고는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왜냐면 그때 되면 뭐 우리 애들도 뭐 이제 뭐 중학생 정도 조금 뭐 될까 말까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30년에서 31년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그때 되면은 아이가 중학생 초등 고학년이라서 55 타입이면 사실 조금 그렇죠. 작을 수도 있죠. 55제곱미터면 힘들. 지금 뭐 9, 30평대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저렴한 분양가 위치가 좋으니까 입주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좁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상황에 맞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주고 나올까도 생각 중입니다. 올해 8월이면 전세 만기가 됩니다. 현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도 애매하고 인프라도 없고 그냥 뭐 좀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인프라가 있고 초등학교를 걸어서 갈 만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초품화를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안양이랑 의왕도 좀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전월세 가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데 계속 살까요? 그런데 이거는 좀 고민 사항으로는 뭐 애매한 게 왜냐면 이게 뭐 집을 살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뭐 전세나 월세 살 거니까 사실 지금 사는 데가 좀 불편하면 어차피 뭐 지금 남의 집인데 또 다른 데로 전월세로 이사 가시는 거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뭐 지역을 뭐 못 바꾸고 뭐 이럴 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월세를 지금 예를 들어 50 내고 있는데 일로 가면 150이에요. 그러면 그건 크게 고민할 거인데 어차피 뭐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시는데 거주하시는데 편안한 쪽으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있지만은 확실히 초품화라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좀 있는데 가장 뭐 큰 거는 우선 애가 뭐 안전하게 다닌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초품화라는 건 대부분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든지 아니면 아파트 하나가 대단지든지 뭐 이러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같은 반 아이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많고 네, 거의 뭐 그렇겠네요. 아니면 바로 옆 단지에 살든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친해지죠. 쉽게 친해지고 뭐 같이 끝나고 뭐 놀이터 잠깐 갔다가 학원 가거나 막 아니면 뭐 학원 가면 또 만나. 야 너 누구야? 막 이러 보통 아시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성까지 붙이잖아. 맞죠? 김현우야. 그냥 이름은 현우야 그럼 이름 불러서 막 이러잖아. 근데
김현우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럼 거기서 뭐 애들끼리 막 뭐 오뎅 먹어서 야 누구 막 이러면서 그런 그 분위기. 약간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놀이터 분위기가 좀 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그 소박하게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나홀로 아파트나 이러면은 애들도 잘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혼자 막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공부하는 단계라서 신혼이라면 구축 빌라 월세를 살면서 악착같이 몸택할 것 같은데 지금 9살, 7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몸택하는 게 맞을까? 이게 다 제 욕심 때문일까요? 라는 고민이십니다. 신혼이라면 구축빌라 월세를 살면서 아착같이 모을 수 있는데 애들 데리고 구축빌라 월세를 못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이가 오히려 지금 아이가 어리니까 어리니까 가능하지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그때 가서 20평에 산다 뭐 그건 더 어려울 더 불가능하죠 아예.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참 애매한 게 그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갔네. 요즘에 그 아이들이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 너 어디 살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나 어디 산다고 얘기할 때 그 좀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애들, 아파트 안 사는 애들. 왜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 기억나세요?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반배정 받고 나면 그 집에 가전제품 가구 뭐 있는지 쓰는 거 하고 자동차 가간지 유무 월세인지도 쓰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빠의 그 뭐죠 직책 그거랑 뭐 그다음에 자간지 월세인지도 쓰라 그랬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못 살아서 그랬나? 그때는 그게 뭐 흉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아파트 진짜 나 가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보통 이제 한 반에 이제 뭐 10명 있다 그러면 아파트 한 2-3명 살고 나머지 7-8명이 다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빌라 살고 뭐 이랬으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다 같이 못 살아서 그랬구나. 요즘에는 사실 그 아파트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서울 빼고 이제 지방은 거의 60-70%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게 내가 돈이 없지만 뭐 돈만 봤을 때는 구축 빌라 가면 되는데 갔을 때 또 어떻게 될까 애들도 이런 것들 막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욕심일 수도 있고 욕심이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혼 좀 나야 돼. 여기서 혼 좀 나야 돼. 오타 아닙니다. 주거는 이제 전세 2억 8천인데 대출 1억 5,800이니까 사실상 이제 1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집을 이제 얻으신 건데 차가 X4예요. 이게 X4가 6,300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최소 뭐 아예 옵션 제일 낮은 게 7,000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요즘에 BMW가 뭐 아무리 흔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차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여기다 6천 이제 뭐 중고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6천만 원짜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에 1억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분이 차에 6천을 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 어지러지래.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억짜리 페라리를 샀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할부 잔액이 이제 3천 정도 남았습니다. 대로 남았습니다. 자 남편과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주말마다 배달시켜서 한잔하는 걸 좋아하는데 술만 끊어도 됩니다. 사연 보낸 후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끊고 뭐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도 않지만 사실 아까 말한 차나 이런 고정 비용이 높으면 진짜 어렵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자, 보면 이거 한번 좀 분석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저쪽을 이분이 사연을 보낼 때는 한 85만 원 정도 하다가 써놓고 보니 이게 다들 그렇거든요. 사연 보내신 분들이 요걸 계기로 정리하게 돼. 그래서 정리하면서 야 이거 진짜 엉망진창이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축에 살아보니까 더 되더래요. 150만 원 정도로 올렸고 관리비 공과금 23만 원 정도 이게 뭐 휴대폰 요금도 괜찮아요. 이분들 애들 둘까지 포함해가지고 저 정도니까. 요즘에 9살짜리분 핸드폰 있어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인터넷 TV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식비 생활비도 130 나왔는데 저것도 100만 원 이하로 무조건 쓰자 100만 원 해가지고 확 줄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못 줄이고 있는 게 차량 할부 48만 원 나가는 거, 카드 할부. 그런데 차 값에 비해서 교통비는 또 적게 들어.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차를 안 타신대요. 차를 안 탄다. 네, 월화수목금은 출퇴근하실 때 남편분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막히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차를 이용을 하신다. 그래서 관상용이네. 그러니까요. 왜 굳이 차라는 거는 감가상각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인데, 그렇죠.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차량 할부는 이자가 붙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빠진 거꾸로 독에 물붓기 하는 거죠. 왜 이러는지. 그래서 남편분 입장에서는 저걸 처분을 싫어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여자분들의 약간 가방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걸 수 있는데 나를 나타내는 어떤 그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그 필링 그런 거죠. 나를 나타내는 이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래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날 때 차를 끌고 갔는데 굳이 오늘 술 약속인데 굳이 차 끌고 가지고 대리 부르려고 굳이 서울시내에 굳이 차 세울 데도 없는데 야 거기 주차 되냐? 뭐 왜? 뭐 이러면 술 먹을 거야 오늘. 나 오늘 어디 들렀다 가야 돼서 이렇게 굳이 차를 끌고 가. 근데 이제 대리 불러. 아니면 야 내가 태워줄게. 너 어딘데? 나 저기 합정이야. 나 여기 잠실인데. 막 데려다 주고 와. 데려다 주고 와.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건 거의 무슨 저거 아니에요? 저 시트콤 소재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삶이 무료한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어쨌든 그 재미인데 어찌 보면. 근데 이걸 이제 팔을 하니까 이제 못 파는 거지. 저게 그런 느낌, 그 상징을 부여하면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래도 뭐 소득도 괜찮고 뭐 이게 뭐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걸로 차를 샀는데 이 차를 파는 순간 성공이 실패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징을 보였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소비 중에 휴대폰도 저렇게 알뜰하게 쓰시면서 저런 거 좀 눈에 밟히고 또 렌탈 이런 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식비 생활비도 아까 100만 원을 줄였다고 하셨지만 또 카드 할부도 어찌 보면 생활비에 싣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 왜 별도로 분리했나 봤더니 이제 애들 교재 뭐 이런 걸로 사셨다는데 할부는 안 좋습니다, 진짜. 거기다 지금 학원비도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7살짜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애 중학교 가면 두세 배 그냥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면 정말 막막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대출 이자를 줄일 거야, 뭐 할 거예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분의 용돈과 식대가 40만 원인데 차량을 포기하시거나 저걸 좀 줄이시거나. 근데 차는 뭐 주말에 하루 정도 타는 거라면은 사실 이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큰 틀에서 봤을 때 차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뭐 많아야 뭐 2번 타시는 수준이라면 사실 뭐 이제 아이들도 이제 꽤 컸어요. 이제 꽤 컸으니까 뭐 이제 카시트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떼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작은 차 아니면 아주 중고차로 해가지고 맞다. 지금 이분 그 경차 한 대가 있으시대요. 또 있어요? 네, 아내분이 모는 이제 아이들 뭐 등하교 뭐 등하원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타도. 그러니까 생활하시는 데는 사실 전혀 지장은 없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차를 안 쓰신다는 거 보면. 그거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뭐 다시 상황 좋아지면 사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이걸 팔아서 뭐 한 4, 5천은 뭐 받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반값 이상은 받을 거고. 그런 걸로 뭐 대출도 갚고 뭐 하시면서 좀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매일 타면 뭐 팔지 말아 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뭐 많이 타야 뭐 한 50번 탈까 말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때 좋은 차 렌트하는 게 낫지. 차라리 뭐 한 번씩 렌트하는 건 나을 수도 있죠. 그게 차라리. 훨씬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소비가 과하고 뭐 그런 것라기보다는 차를 이걸 왜 사셨냐면 예전에 지금 프리랜서 하시잖아요. 이 여자분께서. 근데 프리랜서 아이들 갖기 초반 직전까지는 그 프리랜서 소득이 잘 벌 때는 한 달에 800, 1000까지 버셨대요. 혼자. 그러면 타도 되죠. 혼자. 그러니까 딱 그 남편 월급 500에 800, 1000 이렇게 벌면 1500. 야, 이 정도면 1500 벌면은 엑스포 타도 되죠. 이 정도면 사도 되지 해가지고 산 게 이제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기도 힘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눈에 밟히죠, 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결국에 여기 이게 자산인 것 같은데 지금 순자산으로 치면 사실 1억 3천 정도.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이 이걸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의미하게 계속 늘어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9살, 7살 둘이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돈이 계속 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유지하기도 지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뭐 예전엔 많이 버셨지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한번 해야 하고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3천만 원이 채 안 돼요. 적금, 주식, 비상금 저거밖에 없고 청약은 어차피 묻어둔 돈. 전세 보증금 뭐 깔고 앉아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뭐 대출이고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순자산이 1억 2,900이라도 1억 이거 앞에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거의 뭐 3천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요거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빨리 많이 모아야 네. 지금 뭐 집을 사든 어쨌든 그걸 고민하는 거지. 사실 사전청약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에 딱 입주가 시작됐다. 애들 이제 중학교 2학년 딸하고 아들인데 55제곱미터 방 2개짜리 엄마 아빠 방 하나 쓰고 아들 딸 이렇게 쓰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분들은 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뭐 지금 한번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 게 오히려 지금 아예 막 구축 뭐 빌라든 아니면 정말 아니면 뭐 좀 구축 아파트든 뭐 이런 데들로 아예 가셔가지고 주거비도 확실하게 좀 줄이시고 그리고 평수도 지금 30평대를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아예 그냥 20평대로 네. 지금 아예 다 지금 줄이는 줄여가지고 게. 왜냐면 지금 맞춰놓고 나중에 사전청약 뭐 되면 뭐 그때 또 20평대로 가는 거니까 뭐 아예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전청약은 저는 웬만하면 보험일 뿐이고 네, 중간중간 막 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네, 네.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자산이 많은 상황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저축도 지금 별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저는 뭐 갖고는 있어야죠.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30년까지 걸린다 그러면 5, 6년 남은 거잖아요. 네. 5, 6년 동안 진짜 바짝 모으면 또 한 1억 이상 모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 그리고 이분이 지금 100에서 130에서 140 정도 번다고 하셨는데 어제 전화 통화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일하면 뭐 네. 짜투리 시간 더 내서 일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버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모으면 지금 한 달에 벌써 150 정도 저축이 가능하시죠. 여기에 100만 원 정도 더 하면은 1년에 3천 모을 수 있어요. 네, 약 물고 모으면. 3천 모아서 네. 한 3, 4년만 지나도 막 1억 한 6년 지나면 한 2억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나머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이런 여력이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집을 사기 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내 자기 자본 모으는 거. 네. 나머지 대출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1번일 것 같고 그러려면 저거 다 줄여야죠. 줄일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사전청약이 이제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찌됐든 뭐 하나 다리는 하나 걸쳐놨으니까 보험 그럼 진짜.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축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오히려 뭐 이걸 뭐 포기하면서 뭐 다른 걸 사거나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그리고 당장에 살 수가 살 수가 없어요. 없어 사실. 지금 살 뭐 수가- 사가지고 대출 더 받으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전세보증금 저거 다 빼봐야 실제 내 돈은 네. 뭐 얼마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 없애고 오히려 뭐 더 작은 20평대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둘이다 보니까 네. 뭐 방도 하나씩 주고 싶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침대도 그건 하나씩 뭐 해주고 싶고 이해돼요. 이러지만 뭐 2층 침대 쓰고 네. 그리고 책상도 이제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애들 뭐 같이 막 쓰게 하면서 지금은 좀 바짝 좀 모으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가 10살인데 사실 순자산이 지금 1억이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 신호이긴 위태위태해요. 합니다. 위태위태한 거야. 네. 이 상태로 애들이 20대 30대까지 갈 때 이 순자산이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진짜 그땐 진짜 다 먹고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전세보증금 1억 8천에 1억 6천 정도 1억 2천 정도 내 돈 집어넣었죠. 네. 1억 2천에 한 달에 85만 원 정도 이자 내는 거니까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85짜리 집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컨디션이나 오히려 월세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혹은 보증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네. 돈 좀 더 모을 수 있는 사실 저 깔고 앉아 있는 1억 2천도 아깝죠 너무. 거기다가 아까우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이들도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지금 순자산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작은 편이시니까 이걸 더 모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희생도 하고 좀 하고 싶은 거 뭐 참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차부터 우선 좀 없애고 차가 중요하냐 애 학원을 보내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많이 좀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아까 저 돈을 잘 버실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프리랜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이 절대로 공무원 같지 않다. 근로소득자 같지 않다. 맞아요. 예, 지금 잘 벌어도 거기서 허리띠 풀러버리면 이거 영영 못 조입니다. 예, 정말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니까 지금 소득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을 것 같은 차 혹은 네. 다른 무언가를 사버리시면 나중에 큰 아니 그리고 또 차가 뭐 경차가 있으니까 그쵸. 경차 있잖아요. 뭐 경차 타면 뭐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장거리 여행을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되잖아. 그냥 도심지에 있어 그냥. 그러면 되지 뭘 모르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장거리 여행 가려고 좋은 차를 사야 됩니까? 거꾸로 지금 돈이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버시게 되면 그때 가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돈 많이 버셨다는 거는 지금도 다시 잘 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요. 여기서 좀 바짝 아끼시고 다만 고생하는 기간을 갖지 말자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짧게 갖자. 늘 그래요. 모든 사연 보면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이것도 네. 포기하기 싫고 그때 어떡하죠? 그럼 답 안 나와요. 뭐 맞아. 하나는 내가 조금 놓고 힘이 들든가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딱 한 3, 4년 아니면 뭐 길면 그래. 5년 정도 해봐야 뭐 뭐예요. 우리 첫째 초등학교 6학년 딱 지나서 중1 때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딱 한 4, 5년만 고생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오히려 돈도 바짝 모으시고. 그리고 희망적인 게 지난 한 달간을 살아보면서 식비도 줄이고 주말에 술 마시는 것도 직접 요리해서 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저축액이 벌써 한 7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훅.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예요. 그게 다행인 거고 해보니까 저희 집은 죽어도 답 안 나와요. 이러면 이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시술 정도로만 네. 가능하시다. 이분들은 뭐 또 만약에 또 바짝 버시면 또 네. 충분히 또 이제 월 1,000만 원 뭐 이상도 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바짝 해가지고 빨리 네. 순자산을 늘려놓으면 나중이 좀 편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반대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또 안 받아가지고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안 됩니다. 지금은 좀 조정은 필요하다. 네, 결단하고 방향 세우고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남겨봅니다. 네.